17번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동안 주식 얘기를 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빚이고요. 우리가 크게 보면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 우리가 채권 같은 거 발행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법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같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회사차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회사가 알아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그거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금리를 높일 거고 사줄 사람이 있으면 금리를 낮춰서라도 살 사람들이 사가겠죠. 그죠? 안전하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그죠? 금리가 높고 주식보다는 우리가 수익률은 낮겠죠. 주식하죠. 그러면 그죠? 근데 우리가 채권을 하는 이유는 주식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 중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 법률로 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회사차는 신용평가에서의 사채 등급 평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증권 맞겠죠. 평가를 받아서 한다. 채권의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국채는 국채라고 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도의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회사채는 한도의 제한이 없지만 국채는 그럼 무한정으로 발행해버리면은 나라가 빚을 발행하는데 그거를 한도 제한 없이 발행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거래 단위, 매매 단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당 단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000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1,000원 아니고 10,000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권 거래 방식, 아까 우리 그 단기 금융시장 상품 얘기할 때 RP 얘기했습니다. 그죠? RP,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 방식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담보하고 우리 회사들,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죠? 이자율이 하락하여 이자율이 상승해서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자율이 하락해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하락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채권은 발행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데 안 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채권 발행하면 뭐합니까? 위험해서 안 사는데. 채권은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죠?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데 예금에 비해서는 안정성도 떨어지죠. 예금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데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거죠. 자, 둘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발행이 정해져 있고 채권은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주식보다는 대신에 안전한 만큼의 수익률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국채는 발행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채권 특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했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환할 의무가 있고 주식은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경영권에 참여할 의사도 있는 거고요. 채권은 빚을 발행했는데 경영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틀린 거. 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주식을 발행하니까 증가하는 거고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주식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주식은 출자증권 형태로 자본을 출자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청산 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배분권을 갖는다. 우리가 항상 재산 배분권 나중에 망했을 때 혹시 기업을 청산할 때는 항상 채권이 우선입니다. 후순위채도 관계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후순위채도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주식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재산 배분권을 갖는다라는 거, 꼭 분배권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채권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유통시장이 나오니까 유통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계속 거래하면서 수익률. 종류가 뭐라? 유통수익률. 채권은 자본조달 형태로는 대부증권, 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형태로는 타인자본, 자기 자본은 주식, 채권은 타인자본, 대부증권, 주식은 출자증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우리가 쓰레기 같은 펀드, 채권을 뭐라고 한다? 쓰레기 같은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한다. 정크라는 게 쓰레기고요. 본드가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크본드, 쓰레기 채권, 정크본드 굉장히 위험이 높은, 그죠?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채권을 뭐라고 한다? 정크본드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크본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주식의 발행은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죠. 예, 주식 지분을 발행하는 거니까 채권은 자본금의 증가가 아니라 부채의 증가죠. 그래서 반대가 됐습니다. 후순위채는 주식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가 아니라 항상 채권이 먼저 그 다음에 주식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채니까 채권이니까 주식보다 먼저 변제 순위가 되고요. 채권을 만기로 분류할 경우 국고채권은 단기채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인 국고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5년 내입니다. 5년 미만의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채라고 합니다. 단기채가 아니고 중기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그 국채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채에 해당하죠. 10년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할인채란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복리로 재투자돼서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 복리로 재투자된다는 게 뭐예요? 복리채라는 거죠. 말이. 이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복리채를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우리가 타인 자본, 그 다음에 대부증권, 빚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합성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구번사채, 교환사채. 자, 이건 우리가 합성채권이라고 하는데요. 합성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 안에 채권만이 아니라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도 최근에는 자주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원리만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전환사채라는 게 있고요. CB.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 우리가 인수권이 갈려있는 BW라고 하고요. 교환사채 EW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전환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는 워런티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교환채권은 우리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하고 그 회사 채권을, 똑같은 채권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동가, 같은 가치가 있는 다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나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B, 우리가 전환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권의 성질을 우리가 버립니다. 근데 BW 같은 경우에 신주 인수권을 하더라도, 또는 주식 인수권을 수요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우리가 BW나 EW, W로 끝나는 요 증권들은, 채권들은 우리가 권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채권이 아니다. 더 이상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BW, 신주 인수권 사채나 아니면 EW,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 채권의 성질을 계속 갖는다. 자, 신주 인수권 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후에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이 됩니다. 그죠? 행사했다 그래서 채권의 성질이 죽는 게 아니고요.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그 자본금의 증가가 그죠? 동가의 다른 주식으로 주니까 그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는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거죠. 그냥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니까 내용이 상실한다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 인수권 사채와 동일하다.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네요.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이미 주가를 내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나면은 채권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게, 지위를 상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신주인수권 사채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내야 돼요. 그죠? 돈을 안 주고 신주인수권부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사채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면서 채권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전환사채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지 주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CB나 EB는 내가 그것을 행사하면 채권의 성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BW 같은 경우는 내가 신주 인수권을 인수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서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혼돈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채에 해당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일반적으로 우리 국채에 관련된 채권들이 장기채, 보통 장기채라고 하는 것은 5년 넘는 거예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중기채라고 합니다. 자, 매출가액이 100만 원이고 상환액이 150만 원의 5년 복리채입니다. 우리 상환액이 50이니까 150이니까 100에서 150에서 100을 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5년이니까 5로 나누면, 그죠? 50 나누기 5가 되니까 10%.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10%인 아주 좋은 채권이죠. 안전하다고만 하면 여러분들 투자하면, 그죠?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채권은 10년만 되면 여러분들 원금의 투자액이 더블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좋은 채권이 되겠습니다. 신주인수권 사채는 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만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채권 매매는 매매 효과에 의한 경쟁 방식으로 우리가 주로 거래된다. 매매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 방식이나 상대 매매 방식으로 우리가 거래되는 거예요. 경쟁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 효과의 경쟁 방식은 주식이죠. 채권 매매는 경쟁 매매 방식이 아니다. 채권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지 않죠.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투자가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이제 주식 증권회사에서 채권 투자도 용이하게 장외채권, 장내채권을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도 요즘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야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률이 확대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혼돈을 드렸지만 우리 CB,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사채, 교환사채에서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의 성질이 없어진다. 기억하시면서 1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이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암기하시는 영역이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거니까 우리가 포괄한다는 얘기인데, 유사한 것이면 열거되지 않은 거니까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고,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그래서 열거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형별 포괄주의, 열거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합산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종합소득에 과산될 때 우리가 처음부터 포함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분류. 그러니까 이쪽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이쪽엔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리가 아니라 분류. 별도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분류에 해당하는 게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도, 처음부터 별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는 분리과세합니까? 예, 금융소득 같은 경우 요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합니다.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빼고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여기에 해당하는 아무 내용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인 2천만 원하고 1,500만 원을 더했으니까 3,500만 원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된다라는 부분.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분류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금소득, 사적연금 포함해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이에요. 이자 배당, 양도는 아닙니다. 이자 배동, 이자 배당을 포함한 거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맞죠? 제외한까지 맞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우리가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15.4예요.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14%에 1.4를 더해서 15.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다. 분리과세 세율이 몇 프로다? 14%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네,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이었습니다. 21번 분류과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류과세 되는 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과세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그 재산을 모아왔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퇴직소득 오래 해서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소득이니까 혜택 줄게. 그래서 분류과세. 내가 집 같은 거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했어. 예, 혜택 줄게. 분류과세. 그래서 우리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는 거예요. 분류과세 되는 거 두 가지, 퇴직, 양도. 그죠? 그래서 다와 라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뭐냐?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법인 적용 방식, 법인세 순자산 증가설. 증여세와 상속세 이것도 암기하세요. 완전 포괄주의.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됐는데, 그죠? 우리가 증여세, 상속세는 완전 포괄주의,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경우에,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억 원에 상속받은 거. 산출세액, 상속세율 같은 경우는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적용되죠. 뭐 1억, 3억, 5억, 그 다음에 뭐 30억. 그죠?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로 50%를 냅니다. 여러분들 상속 재산으로 다 제하고 3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30억이 초과되면 여러분들은 50%는 상속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일 경우에는 1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0% 세율을 적용해서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상속세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분류과세는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분류하고 분리 반드시 기억하세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개인소득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과세 아니라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에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포함되지 않는 거는 분류과세. 포함되어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원천 징수되는 거 분리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는 뭐밖에 안 된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을 모아왔던 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2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22번입니다. 우리 소득세, 세율에 대한 문제 중요하죠. 소득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득세는 어떻게 돼 있죠? 6에서 45%까지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연말에. 좀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 초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다른 거는 안 바뀌었는데 앞부분에 이제 6%, 15%, 24%, 그다음 쭉 나가서 45%까지 우리가 적용을 받는데 요 6% 적용받는 거, 15% 적용받는 거, 24% 적용받는 거에 그 구간,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 원을 기준으로 1,400만 원, 그 다음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8,8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은 1,400만 원하고 5천만 원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였는데 그게 1,400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그죠? 그래서 실은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들, 그죠?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거죠. 소득세 구간이 낮춰짐으로써, 세율이 낮아짐으로써 우리 조금 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늘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6%는 최저죠. 최저는 뭐죠?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죠? 잘못된 거 고르는 문제니까 가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는 24%. 시험에는 종종 25%로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요 뒤에 부분은 35%, 38%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 너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틀려서 내오기가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에 3개와 뒷단에 하나, 마지막이 10억 원 초과입니다. 1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5%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우리가 금융소득은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은행에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몇 프로 내나요? 은행에서 이자 뗄 때 몇 프로 낸다고 떼고 줘요? 배당소득 15.4%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별도 하면은 10%를 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를 적용받는 거 많지 않아요. 그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과세 시 되는 적용 기준이 뭐라고요? 14%. 15.4%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5.4%인데 지방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10%를 뺀, 그죠? 14%. 14%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함정 문제 보겠습니다. 상속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고요. 그죠? 완전 포괄주의고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득. 그죠?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10%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세도 바뀌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는 2억 원 이하가 10%에서 25%까지 적용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업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에서 25%를 1%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9%에서 24%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9%, 그죠? 그 다음에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9%, 19% 이렇게 적용을 받겠죠. 원래는 9%, 20%, 22% 이렇게 적용을 받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 19%, 21%, 24% 조금 특이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10%가 아니라 뭐라고요? 9%의 적용을 받는다. 바뀐 내용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30억 원 초과가 제일 큰 거예요. 30억 원 초과가 제일 큰 건데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40%가 아니라 50%의 적용을 받고요. 과세 표준이 동일할 경우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 아니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세율은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에서 50%까지 적용을 받고 있고요.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과세가 원칙입니다. 과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대표자가 개인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법인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을 수익자로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소득세 구간이 바뀌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소득세 구간이 6에서 45%인데 앞단에서 1,400만 원, 5천만 원, 8,8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6, 15, 24%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5%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 법인세도 바뀌어서 9에서 24%까지 적용을 받고 2억 원 이하는 9%, 그죠?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 그 다음에 3천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4% 최고 한도로 적용을 받는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0에서 50%를 적용받고 있다. 기억하시면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금융소득과 세금입니다.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2천만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비과세 조건을 제외한,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외해야 되겠죠. 그런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여 방법은 우리가 개인별, 부부별이 아니라 개인별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 아까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세 원천징수세율이 별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1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그죠? 개인별로 우리가 종합과세를 부여하고 있고요. 금융소득의 이자,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자 플러스 배당이라고 했으니까 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우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때는요, 나이가 60세가 아니라 65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나 우리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 저축의 대부분은 사라졌고요. 65세 이상 5천만 원까지만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고객들 중에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으니까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세는 우리가 아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는 몇이에요? 15.4니까 얼마나 큰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자로 1,000만 원 받았는데 154만 원은 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과세 상품을 들었다고 하면 100만 원 자체가 다 내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시 기준 지표가 우리 그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RBC라고 하는 우리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준비 비율로 우리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은행? 여러분들 아시는 BIS 기준 비율로 우리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BIS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아니라 제외한, 그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거예요. 제외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다. 분리과세는 14%를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그죠? 이자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겠죠.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그죠?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과 세금 포함해서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2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